종교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전 유럽에 막 퍼져나가고 있을 동안에 카톨릭 진영은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쵸? 당연히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루터죠. 루터 같은 사람은 전에 말했던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있잖아요. 그쵸? 카를 네. 5세.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불려갑니다. 호출 받아서 불려가요. 그게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쵸? 네. 네. 여기서 그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하라고 시키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이 쫙 펼쳐놓고 자, 네. 이것을 자네가 썼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제 야누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쵸?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 루터가 하루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루 동안 깊이 숙고하고 와서 열심히 숙고해봤지만 나의 양심은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그 철회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 외쳤던 그 유명한 이제 의회가 보름스 의회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그 카톨릭 진영에서도 처음에는 이단자 얀 후스랑 다를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억누르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토론을 해보면은 루터한테 다 압살당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이 보름스 의회 가기 전까지. 예를 네. 들어서 당대의 로마 카톨릭의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여겨지는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하고 루터하고 신학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카톨릭 최고 이제 변론가였는데 상대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에크라는 사람이 루터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도 이제 당해내질 못하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도 당신의 주장은 이미 정죄된 얀 후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데 올인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기 네가 지금 옳고 그른 거 지금 굳이 내가 저기 하지 않겠다. 이미 결론 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론 네. 난 거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그 사상과 똑같냐 똑같지 않냐 그것만 말해라. 네가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얀 후스가 이러이러하게 말했는데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것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할 정도였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토론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 카톨릭이 이제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에 이제 그 설득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톨릭 진영 측에서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찍어 누르고, 그쵸? 이미 정죄된 사람이랑, 주장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근데 들어보면은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카톨릭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만 계속 대응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긴, 그쵸? 좀, 그래서 네. 카톨릭 내부에서도 우리 좀 자성을 해보자, 반성을 좀 해보고 우리가 도대체 왜 종교개혁 측에 왜 이렇게 밀리는 거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좀 전열을 좀 재정비를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그쵸?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풍부한 신학적인 네. 교리적인 그런
그 변론, 설명을 갖고 이렇게 활약하는 것처럼 카톨릭 신앙이 왜 옳은가를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당성을 좀 이렇게 확립하고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보자 라고 해서 진행된 게 반종교개혁의 이제 가장 그 중심되는 공의회가 트렌트리엔트, 네. 줄여서 말하면 트렌트라고 말해요. 네.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걸 열어서 이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거기에 이제 기초해서 그 교회를 쇄신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가게 돼요. 그러니까 네. 네, 트리엔트 공의회는 왜 열렸냐? 이런 맥락에서 열린 거예요. 종교개혁에 계속 밀리니까 우리가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해 보자.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도 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재정비를 해서 좀 이렇게 고칠 건 좀 고치고, 네,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카톨릭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반종교 개혁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반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런 지역은 이제 중심 지역은 어디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세 나라에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네. 프랑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종교개혁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로마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해 나올 준비까지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럴 아, 만도 하죠. 그쵸? 네, 그 네. 배경을 보면은. 아비뇽 뉴스 나오고. 네, 그쵸. 예, 얼마나 그 뭐냐, 앙숙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 지긋지긋한 로마 교황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맨날 저기 신성 로마 제국 편드는, 그쵸? 네. 예, 좀 벗어나서. 네,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때 바로 지난 시간에 말했던 토마스 민처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들이 영주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왕이 입장을 정반대로 선회합니다. 그리고 열혈 카톨릭 그 진영에 서게 돼요. 그래서 네. 칼빈 선생님이 프랑스 출신인데 제네바에 가서 사역하시잖아요. 그쵸? 그 과정 우리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순교해가지고 순교해서 그거 변호하려고 27살에 처음으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쵸? 네. 네, 그런 일이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강고한 이제 그 카톨릭의 이제 그 요새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이제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예, 칼빈 선생님 같은 프랑스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예,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큰 재산 피해를 이제 입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받긴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철회됩니다. 아, 예, 프랑스 네. 역사에서. 예,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그 갈 수 있는 가장 그 가까운 도시가 어디였냐면은 스위스였어요. 칼빈 선생님처럼. 예, 네. 그래서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그 스위스 쪽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대거 이주를 네. 하는데 이 그때 그 개신교도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이 다 기술공들이었대요. 기술공. 네. 하이테크 기술공들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위스 넘어오기 전에 스위스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지 깡촌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치빙글리가 우리 스위스가 먹고 사는 길이 나가서 용병, 군인으로 용병 뛰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 여행자들 투숙시켜주는 숙박업 두 개로 먹고 살고 있는데, 치빙글리가 사람 죽이면서 살아가는 용병 이거 악한 거다 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서 크게 반발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만큼 먹고 살 게 없는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이었고, 그래서 저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스위스 별로 그 안 뒀잖아요. 그쵸? 네. 관심이 안 네. 뒀잖아요. 근데 이때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스위스에 넘어가서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에도 그 뭐 롤렉스 같은 최고급 시계 하면은 어디 제품을 제1로 쳐줘요? 스위스로 쳐주거든요. 아, 예, 이때 네, 스위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스위스에 갑자기 없던 고부가 가치 산업이 스위스에 자리를 잡으면서 스위스가 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뀝니다. 아, 아, 예,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후대에 재밌는 얘기죠. 예, 그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왜 그 고국을 다 그렇게 떠나서 그 당시에 깡촌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스위스에 자리를 잡고 산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냐면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재산 피해를 입었고요. 1454년에는 두 달 동안 3천 명의 위그노가 학살을 당하고 21개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700명의 남자가 갤리선에 노를 젓는 노예 신세가 될 정도로 강고한 그 프랑스 국가, 카톨릭 국가로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뭐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은 왜 저기 그 카톨릭 국가로 남게 됐느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종교재판소 때문에 카톨릭 국가로 남게 돼요. 네. 종교재판소 이름은 들어봤나요? 스페인 종교재판소? 아니요, 그거 들어본 적 처음 없네요. 들어봐요. 근데 이게 가장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 아, 예, 운명이,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요. 레콘키스타로 이제 원래는 무슬림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을 수복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 무슬림들이 많이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국토를 수복하고 나서 스페인에서 말미를 줍니다. 근데 그 말미를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네, 이 그 기간이 될 때까지 모든 그 이슬람 교도들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떠나라. 이렇게 그 통고를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말미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그 스페인에 진출한 게 이슬람 세력이 진출한 게 뭐 벌써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쵸? 네, 거기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혈혈 단신으로, 어,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의 뭐 탈출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떠날 사람들은 떠난 거고, 그게 너무 이제 벅차니까 이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남아있겠다는 사람들을 스페인에서는 이제 받아줄 요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남아있으려면은 너 이렇게 말미를 줬으니까 이제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여라라고 그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저 카톨릭 교도 될게요 하고 그냥 남아있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스페인 당국자들도 이 사람들이 진짜 카톨릭 교도가 되려고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여전히 이슬람교 믿고 있고 뭐 이럴 텐데 지금 이거 수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네, 그죠. 조금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저기 그 바다 건너 이슬람 교도하고 손을 잡고 밀정 노릇을 하면서 네, 그쵸? 그렇게 하지 말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첩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 아, 누가 저기 그 여전히 그 집에다가 저기 뭐 코란 숨겨두고 읽고 있다더라. 이런 아, 첩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아 여기 이 뭐냐 그 남아 있었던 그 무슬림이다, 그쵸? 해가지고 이제 재판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이제 화형, 대부분 이제 화형이 됩니다. 아, 역시 악질 같은 그 이교도가 이런 쥐새끼 같이 숨어 있었다 하면서 이제 화형이 되는 것이고, 예, 그들의 재산은 이제 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악명이 높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예를 들어서 아무나 법정에다가 막 갖다 세울 수 있어요? 고소 아무나 막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쪽에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종교재판소는 아무나 다 이렇게 그 밀고를 할 수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원한 관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저놈을 저 숨어 있는 저기 무슬림이다. 이런 네. 식으로 종교재판소에 무고하게 투고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뭐 고문을 이 당시에는 뭐 고문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네. 고문을 이제 그 받다가 그 지쳐서 아 제가 사실은 무슬림 교도였습니다. 아까 저기 회교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화형대가 이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없는 사실도 꾸며서 야 저놈 숨어 있는 스파입니다라고 하면은 잡아가게 돼서 뭐 오늘날처럼 뭐 무슨 과학 수사, 증거 수사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네. 고문이 막 가해지다가 못 견디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면은 이제 뭐예요? 아 자백했어 하면서 죽는 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장소가 스페인 종교재판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명 높았던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숨어 있던 그런 그 무슬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지만 자기 혈통이 아랍계인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인 사람들은 이거 언제 무슨 트집이 잡혀서 그리고 투서가 들어가면은 뭐 제대로 된 변론이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두렵죠. 그쵸? 네. 설령 그렇죠. 내가 진짜 카톨릭 교도로 저기 그 개종을 했다고 해도 이게 네. 언제 이렇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감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랍계인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유대인인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유럽에서 이주해 온 그런 그 원래 카톨릭 교도들이 그 빈자리들을 다 채우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스페인은 갑자기 순혈 카톨릭 그런 어떤 그 사회와 국가로 어, 든든하게 딱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종교재판소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카톨릭에 반대되는 사람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슬림 색출하려고 이제 그 사실상 운영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 저거 개신교도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아, 예. 네. 마치 그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어, 정치범 수용소 예, 네. 비슷하게 감시와 고문과 그다음에 화형으로 그리고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죽거나 병신돼서 나오거나인데 그 들어가는 그 계기가 누가 이렇게 그 첩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그 종교 개혁에 관련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겠죠. 그리고 애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뭐 루터, 그쵸? 루터가 있는 독일, 그쵸? 아니면은 칼빈이 있는 저기 뭐 스위스, 그쵸? 예, 그리고 이후에는 스코틀랜드나 영국 이런 데가 있는데 예, 굳이 그쵸? 예, 이런 데서 내가 몰래 지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진행하겠다. 예, 물론 좋기는 해요. 그쵸? 예,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틀렸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지가 있으면은 내가 북한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예, 많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종교재판소가 이게 정말 물샐 틈 없는 감시, 그다음에 고문, 처형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예, 그런 어떤 제도 가운데서 순혈 카톨릭주의자들이 이렇게 공고하게 그 나라의 어떤 그 중핵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그 큰 그 바람이 부는 와정 가운데서도 더욱더 예, 그 카톨릭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지역으로 됐던 거예요. 아, 예, 예,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네,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탈리아죠. 그쵸? 네, 네, 이탈리아는 뭐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막아내는 이제 방파제 같은 것들을 막아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리나 신학 그다음에 대응책들을 정비를 해서 이제 반격을 가해서 세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이제 종교개혁, 그래서 반종교개혁 혹은 카톨릭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부조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해소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직 교구 겸임 문제 들어봤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서울을 주로 담당하는데 저기 지방의 한 곳 도시도 같이 담임 목사님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라는데 나 10년 동안 교회 나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못 봤어. 아, 예, 그런데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사례비는 매번 올려보내. 뭐 이런 게 성직 겸임이거든요. 교구 네, 겸임.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소를 하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카톨릭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이후에 아까 말했던 그 성직 교민, 그쵸? 요런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구에, 그러니까 한 지역에는 하나의 주교만 머물 수 있게, 그리고 그 주교는 다른데 여기저기 이름 올려서 성직록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이 그쵸? 비난을 받았던 특히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던 이제 그런 부조리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밑바탕에 있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오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안 했겠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카톨릭의 교리를 더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해서 나온 그런 실수고 부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잘 하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적그리스도 교황이라고 말하는 종교개혁 진영이야말로 이단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까지 결론을 맺어 놓는 게 반종교개혁이 돼요. 아,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에서 이제 선언한 문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신칭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와요. 아, 말해요, 진짜 실제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조리는 여러 가지 부조리, 그쵸?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본적인 가르침은 계속 고수한다. 오히려 더욱더 강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의 마지막에 아까 말했던 이신칭의 교리 저주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의에서 논의된 바탕으로 로마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해요. 그래서 성직 겸임과 같은 대표적인 부조리가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교구만 담당하면서 실제로 담당 교구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바뀝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해놨더니 그 교구 아래서 그럼 계속 이제 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토착화돼서 네. 이게 지역 비리랑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주교들은 마치 그 공기업 순환근무 돌리듯이 뺑뺑이 돌려요. 아, 카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뭘, 뺑뺑이, 네. 뺑뺑이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네. 몇 년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서 가요. 그럼 그리고 담임, 아, 그리고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이 와요. 이거 그냥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네, 이게 웃기죠, 그쵸? 이게 나중엔 그렇게 바뀌어요. 오늘날의 카톨릭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구 안에서 넌 여기 담당 교구 사제니까 요 안에서만 사역해라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줬죠. 아, 하여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도시 목사님도 하고 시골 목사님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문어발 걸치면서 사례비만 받아먹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이거 수도원도 너무 느슨해졌다라고 하면서 기강을 빡세게 세운 신비주의적 수도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네. 그 로마 교황을 떠받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회라고 하는 게 요때 설립이 돼요. 그래서 예수회에 이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왜 세우게 됐냐면 원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포탄에 다리가 맞아서 에, 포탄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이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 있게 되고 아마 요때 상처 부상 때문에 걷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로도 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만큼 이제 큰 상처였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성경과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네. 입원을 해도 뭐 스마트폰 보면 되는데 선생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입원하면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 책이 갑자기 진짜 읽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하고 로마 카톨릭 성인들의 전기를 그냥 완전히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가 크게 감명을 받았대요. 아, 성경에 근데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 더 감명을 크게 받았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은 나는 군인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싸우는 병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카톨릭의 그쵸 수사로서 이제 네.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은 대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전기에 나온 대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카톨릭 신학을 공부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니까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 설립해둔 거를 뭐예요? 종교 개혁을 물리치는데 이제
그 투입을, 그렇죠? 일선에 앞서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근데 우리 그 기사단 봤잖아요. 기사단도 줄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실제 칼을 들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예수의 그 사제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칼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글로써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로마 교회의 교리를 이제 전파하는 데 힘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당대 관습에 맞게 가르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현지인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포교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옷도 조금 뭐예요? 저기 이렇게 동양, 그쵸? 네, 이렇게 폭 넓은 거 이런 거 입고 막 갓이나 번거지 이런 거 쓰고 다니면서 마치 유학자처럼, 그쵸? 네, 공자의 네, 가르침 비스무리하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뭐 조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쵸? 효를 네, 행해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거부감이 없죠, 그쵸? 그래서 아 이게 네, 뭐 올해 들어왔던 공맹 사상인가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근데 천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지에 맞게 포교하는 방식으로 로마 교회의 확장성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 전략이 바로 요 예수회에서 나왔던 그런 포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기울었던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이런 지역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 부조리 없애는 일에도 앞장서고요.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는데 이거 왜냐면은 지금 그 종교 개혁의 불길이 너무나도 크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제압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재원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유럽 안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죠. 이때 또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가서 포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세력을 얻어서 로마 교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계 선교 네, 거창하죠, 그렇죠? 세계 선교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에르 같은 사람은 인도와 아시아에서 뭐 저기 일본에까지도 와서 포교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뭐 반종교 개혁은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부조리들은 인정하고 시정한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카톨릭 교리가 잘못돼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근본적인 카톨릭 교리들은 옳다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단 판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가장 앞장섰던 카톨릭 단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로욜라가 세웠던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고 이 단체는 현지 관습에 맞게 카톨릭의 교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전하는 그런 방식을 썼고 막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회유적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유럽 그 본토보다도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 남미나 이제 이런 데가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죽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 네, 남미 출신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막 인도, 아시아, 막 이제 그 남미 막 이런 데에서 자리 잡거든요. 예, 그런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카톨릭이 뭐예요? 크게 움츠러들었던 세력이 어때요?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회복해서 여전히 그렇죠? 그 위상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뭐냐면은 카톨릭 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